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일한 제한 사항을 수정하십시오. 이 괴물은 핵탄두로 가득 차 있습니다. 3. 그 누구도 한국을 위협할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북한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육해 공군을 통틀어 북한에 밀리는 전력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약한 영역이 바로 미사일 전력과 핵전력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발전된 미사일 기술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군은 탄두무기 6톤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이 토방했던 자주 국방 달성을 위해 미사일 전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점차 따라잡아 왔습니다. 또한 국군 특유의 화력지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 최대 크기 탄두인 8톤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역시 사실상 개발을 완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기술이 있음에도 이러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미사일 연구를 하여도 이를 실험하거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기존의 500kg이었던 미사일의 중량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차 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탄도의 크기 늘려 위력을 늘리려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사거리 제한은 마지막까지 800km가 걸려 있었기에 이후 2021년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이 이제 진짜 핵 빼고 다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국형 8톤급 탄두는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 탄두로서 음속의 5~6배 속도로 날아가 지상을 타격할 경우 소형 전술핵 이상의 타격과 관통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부분 지하화된 북한의 경로, 지부 또는 중국, 일본을 곧바로 타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네티즌 역시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감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핵 빼고 다 만들려고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도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고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네티즌들의 기대에 호응한 최근 한국군 당국이 7~8톤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7~8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한국군은 추후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톤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당시 350km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당시 군은 재원을 비밀로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시 성공 사실만 공개했는데요.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한국의 비밀이었기에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톤이 변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군은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붙인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톤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점차 미사일 폭탄의 중량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6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이어 탄두 중량을 7~8톤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강조해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적국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으며 한국군도 이달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극비리에 진행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2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 최대 800km까지 풀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는데요. 7, 8톤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톤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7, 8톤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앞으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톤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에드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적의 핵심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경도 타격도 가능하도록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한국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7, 8톤급 재래식 탄두 트실은 미사일이 음속에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의 위력을 넘는 타격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따라 20년대 중반 2030년대 초 7, 8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또한 전술무기와 타격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독보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 정부 한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SLBM 발사를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중국의 속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군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군사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한국에게는 다행인 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군과 한국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 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또한 예외 없이 한국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 그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경쟁하는 강대국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 원전 기술을 업해서 4세대 원자로를 만든 걸로 아는데 한국은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기술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그것을 업해서 기술 독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한국을 향한 일화 법안이 접접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이제는 원전에서까지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예상을 한 국면도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정말 믿기가 힘든데요. 특히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기를 아예 막아버릴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분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원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링하우스가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차세대 가압 경수로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과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글로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4일 현지 시간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 설계의 자사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한수원이 임의로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 원전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란드와 체코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 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폴란드와 APR-1400 제공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려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과 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원전이 미국 원전 기술을 사용 중이니 미국의 수출 동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장에서 한수원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APR-1400 사기를 수출할 때 이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의 이러한 모습이 다소 황당한 것이 미국은 원래 한국과의 협력을 원해왔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앞서 UAE 원전 수출 때는 이 문제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를 주고 증기 터빈을 당시 웨스팅하우스 모 회사인 도시마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타협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도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의 원전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수출하는 버전은 한국의 기술진들이 상당한 기술 개량을 했으며 너무 비싸서 수주의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국산보다 한국형은 상당히 저렴해 에너지난 해결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산업을 상용화 가도로 끌어올릴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도시바가 파산하며 존립위기에도 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앞서 UAE 원전 수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에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은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왔지만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미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전기차와 반도체만큼의 국가 기반 사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진로심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 원전 언론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지난 19일 한수원이 2주 안에 폴란드 전력공사 P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펙 제이팝과 원전 사업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르면 이달 말 6에서 90W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지을 사업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접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한미원 전동맹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국이 협력하여 원전을 수주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현재 관계자들은 이번 수주가 폴란드 수주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폴란드는 사실 한국과 미국처럼 협력하던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시작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러는 배경에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미국은 최근에 웨스팅하우스를 11조 5천억 원 규모로 인수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11조를 썼으니 그것을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수주를 한다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와 같이 한국의 원전 수주도 봉제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울매겨 잡먹기로 미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 폴란드가 생각지 못한 발표를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러한 발표는 한국에 수주하기를 원했던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가 31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 LE를 체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2043년까지 6에서 9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둘러싸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1차 원전 건설 사업, 한수원은 2차 원전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5일 폴란드 현지 매체 제치포스폴리타에 따르면 미국을 찾은 야체크 사신 폴란드 기후환경부총리는 11월 발표할 폴란드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들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함과 동시에 한수원을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니퍼 그레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폴란드 전력공사업체와 민간에너지회사 제팍제이팍이 31일 서울에서 한수원과 원전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그문트 솔라즈 제팍 회장은 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협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민간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미국이 전량 수주할 뻔한 폴란드 원전이 반반이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60년 넘도록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미국은 한국의 수주를 뺏어가는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 협력 강화를 시작한 폴란드가 이러한 발표들 하니 눈물이 나 지경인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이러한 발표들 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칭찬받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원전을 1차로 도입한 후에도 2차로 한국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때문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 매체는 한수원의 8.4GW 용량의 6기 원자로를 짓는 비용은 267억 달러로 미국의 313억 달러 6.7GW 규모, 프랑스의 330억에서 485억 달러에 의해서 9월 9일 GW 규모에 비해 저렴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정영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는 폴란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원전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방산협력 등으로 한국 폴란드 관계가 두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 폴란드 원전 협력도 이어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전 수주전에서 각국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이든 성향을 보거나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 원전 수주를 막았다가 사우디가 한국 원전이 아닌 러시아 원전을 지으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원전을 수주하려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미국의 등을 돌린 상황인데 미국의 원전을 지을 리 없으며 차선책이 한국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막으면 사우디로서는 러시아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원전의 영향력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원전 성장까지 막으려 하는 모습인데 결국 각국들의 미국 투자 회피 현상을 만들고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잠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브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3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얻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브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브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길을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브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게드,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 독일과 프랑스의 피카즈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브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미상 수출된 F-16의 뒤를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브의 신형 스텔스기를 꼭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링 폴리시,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브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금융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제이스민 39 그리펜 CD형은 이사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전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0미, 이사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감화된 신형 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이사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엠비더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이 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3담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이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이사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수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비소가해제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질화 갈륨가인 이사 레미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브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질화 갈륨 이사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브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담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 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아르스트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세계 군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이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맨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 E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선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감작이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빈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예산을 잃었고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록히드 마틴의 합작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부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부사의 CE제로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부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부 CE제로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감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2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